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불타는 꽃중년의 해외여행 준비법.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눌러 싸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이제는 해외 안전 정보까지 챙기세요. 더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청춘 남녀의 해외여행 준비법.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청춘들이여, 이제는 안전까지 챙겨라. 더 즐거운 여행이 시작될지니. 외교부.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선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셨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하태혁 유럽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해외 정상 외교 4번째였죠. 네.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굉장히 꼭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갔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상께서 정상외교를 하는 그 나라를 정할 때는 그냥 하루 이틀에 정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필요성 또 우리가 꼭 가야 할 필요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중앙아시아 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희 새로운 정부가 실거하는 외교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게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입니다. 네. 유라시아 국가와 소위 말해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라시아의 바로 그 대상국 중에 협력 대상국 중에 러시아도 있고 또 중앙아시아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유럽이 있다면 그 중앙아시아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중앙아를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중앙아가 왜 중요하고 왜 주목하는지는 저희들이 몇 가지 이게 안보 분야 또 경제 분야 또 저희들하고 특별한 인연인 고려인들 이런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자체에 중앙아는 바로 그 한 중앙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실크로드의 그 도상에서 가장 중앙에 있었듯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무역의 중심지를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나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있지만은 중국도 마찬가지. 네. 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또 차세대의 어떤 신흥 시장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에너지 자원 면에서도 흔히 에너지 하면 중동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 카스피해 바로 옆에 있는 이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가스 보존량이 세계 4위입니다. 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겪고는 한 유전이 세계적으로 가장 단위로 쓰는 가장 큰 유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사실 에너지 자원의 큰 시장 에너지 자원 보고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물 자원도 많이 있고요. 우라늄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아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구소련 지역을 포함해서 전 지역을 통찰해서 저희들이 흔히 고려인이 한 50만이 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50만 중에 20만이 이제 러시아,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 있고요. 그 30만이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중앙아시아 중에 이제 우즈벡이 그 중에 한 18만 정도, 네. 거의 20만 있고, 그다음 한 10만 정도가 카자흐에 있고요. 한 2만 정도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 중에 하나인 키르기즈스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이 있다는 그 자체, 그래서 이런 유대감이 또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들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한결같이 저희들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합니다. 네. 즉, 이들 나라가 이제 경제, 소위 국가 발전 단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 위주의 어떤 경제 발전을 했다면은 그들이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산업 다변화 또 기술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바로 우리나라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파트너고 또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화 3개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 국장님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순방 기간 내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 얘기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흔히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를 하면 일부에 조금 사람들이 내용이 없다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물론 그 내용을 안에 담는 건 정책이 있지만은 비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겁니다. 네. 하나의 국가 목표를 세웠을 때, 어떤 국정 과제를 세웠을 때 바로 어떤 단기적으로 또는 바로 어떤 걸 시행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있다면은 또 하나의 국가가 나아갈 방향, 우리 국가 발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또 비전이 있을 수 있겠거든요. 네. 그러한 차원에서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 유라시아와 협력 강화라는 그 국정 과제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전.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 뭐 1년 단위라든가 또는 어떤 한 정부의 어떤 것을 어느 한 정부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하나의 국가,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신정부가 내세운 하나의 이니시에이티브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유라시아라고 할 경우에는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어디냐라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학문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지정학적 또 지경학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측면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흔히 유라시아 대륙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끝으로 해서 한반도를 동쪽 끝으로 한다면은 그것을 북한을 넘어서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또 저기 터키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걸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던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작년 10월 18일에 대통령께서 그 국제 컨퍼런스, 유라시아 컨퍼런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하나의 대륙, 이게 서로 연결한다는 그런 하나의 대륙이라는 거, 또 하나 중요한 목표인 평화를 이루자는 평화의 대륙, 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그 창조의 대륙이라는 이러한 큰 대륙을 연결하고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또 하나 그 상황에서 서로의 성장 정력을 서로 찾는 그런 창조의 대륙이라고 크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면 중앙화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그 이야기는 이제 결국 다시 정리하면은 그 유라시아 큰 대륙 속에서 중앙화라는 대상을 하여 그 내용 속에서 소위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 중앙화 3개국하고 이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즈벡하고는 나보이라고 하는 공항 물류단지 사업 참여 방안을 또 이야기했고요. 카자흐와는 또 철도 MOU를 체결해서 또 했고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본인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연결하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하고 연결하는 그 남북 연결 또는 동서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도 협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각국의 성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첫 방문이 우즈베키스탄이었죠? 자, 우즈베키스탄 하면 그 세 나라 중에 특징이 일단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살고 어떤 나라입니까? 네.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그 세 나라 중에서 큰 나라는 인구 면에는 규모 면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인구 면에서는 중앙화 5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요. 한 3천만 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른 나라보다는 바로 그 고대 실크로드가 그 통과하는 바로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티무르 제국 같다라든가 또는 뭐 사마르칸트라든가 또는 부하라 뭐 이러한 것이 아마 그러한 단어들이 좀 익숙한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두 번째 날 일정에 사마르칸트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정충도 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안에 보면은 그 벽화가 하나 있는데요. 박물관에. 그러면 고구려 사신이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간 그러한 벽화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셨겠네요. 저는 이제 이번에는 안 보고 네. 그 전에 여러 번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큰 인구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고 또 고대 문명하에서 계속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문화, 전통 역사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숫자상으로 따져서 GDP라든가 이런 GNP를 따지면은 한 1,800불 정도 됩니다. 네. 2,000불도 안 되는 거기 보면은 그렇게 크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구소련 때부터도 거기는 면화 농업 중심제였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통계치를 보면은 매년 한 8%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나라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와 이 우즈베키스탄 관계가 뭐 예전 고구려 얘기를 해주셨지만 관계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중앙아시아와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하고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중앙아 나라가 생겼을 때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중앙아 나라들이 생긴 나라가 언제 생겼냐면 결국 소련이 무너지면서 CIS라는 국가연합체가 생기는데 네네. 그 15나라가 생기면서 그중에 이제 중앙아 5나라가 생깁니다. 나라라서. 네. 그 전에는 보통 또는 소련 내의 자치공화국이나 또는 하나의 어떤 주로서 속해 있다가 이제 나라로서 생긴 게 그래서 이제 90년에 이제 다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대체 그러면 저희 나라하고 외교 관계는 결국은 그 이후에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92년에 이들 나라와 외교 관계를 처음 정식으로 맺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지금적으로 따지면 한 20년 넘게 네. 전이지만 그렇지만 90년 수교하고 나서 바로 가까워졌냐? 그럴 수는 없었고요. 워낙 먼 나라잖아요. 워낙 먼 나라고 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아 자체도 아직도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도 뭐 무슨 나라인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네.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우즈벡이나 카자흐이나 나중에 이제 관계를 다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건데 결국은 중앙하고 가까워지게 된 것은 이제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한 90년대는 그냥 넘어가고요. 물론 중간에 정상외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 전 정부 정도에서 자원외교를 본격적으로 중앙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중앙아시아 관계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상외교가 활발하게 돼서 그런데 숫자상으로 따지면 우즈베키스탄하고는 12차례 정상회담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네. 본격적으로는 한 2000년 중반 그래서 2006년에 카리모프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 2000년 3월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고요. 네. 카자흐스탄과는 2004년 5년 그 정도쯤에 또 맺게 되고 그래서 200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관계가 가까워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즈베크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은 저희들하고 교역량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20년 됐지만은 지난 한 10년간 정도가 저희들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교역이 한 지난 10년에 2003년 같은 한 3.2억 불했던 것을 작년에 20억 불 정도 됐습니다. 6배 정도, 6배 예. 정도 이런 그런 해서 그 정도 작년 10년 정도에 아주 가까워졌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우즈벡은 그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수리길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중에 이제 성과사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네. 있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즈벡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3개국 중에 가장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떤 나라를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것은 꼭 그 나라가 중요해서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네. 그건 분명히 아니고 이 중앙아 3개국 모두 다 중요한 나라입니다. 뭐 투르크스탄을 제일 나중에 갔지만 그 나라도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성과면에서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카자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외교 일정도 생각하고 저희들의 또 이제 그 의전 문제도 좀 생각하고 네, 여러 가지 네.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렇겠죠. 뭐 우즈벡이 카자흐보다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갔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 세 개국 다 네. 성과의 의의가 다 중요하다, 네. 저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첫 일정이 동포 간담회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은 고려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또 앞서 해주셨잖아요.
18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상 외교의 일정을 이제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알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한 일정이 바로 동포 간담회, 네. 제2동포 간담회를 주로 하십니다. 이번에도 이제 동포 간담회를 여김없이 카자흐스탄도 그렇죠. 제일 먼저 했고 우즈벡도 네. 제일 먼저 했습니다. 동포 간담회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고려인 간담회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 근데 네. 이건 동포 간담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중앙아에 있는 고려인 같은 경우는 소위 흔히 말하는 우리 교민들, 소위 그 우리의 국적을 가진 분들, 소위 동포들하고 아주 잘 지내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동포 간담회 같이 했습니다. 고려인만 따로 한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지상사 대표 또 우리 학생 대표 다 모아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즉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바로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모두 좀 같은 이야기지만 거기에 사시는 고려인들이 바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다. 어떻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민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교민들이 가면은 좀 잘 도와주고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우즈벡 같은 경우는 특히 숫자만 많은 뿐만 아니고요. 네. 그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정말로 그 정계면 정계, 경제계면 경계, 문화계 문화계에서 아주 진출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카리모프 대통령 본인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쪽에 이제 부족이 한 세 부족이 큰 부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네. 큰 부족이 세 부족이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 고려인은 바로 제4의 부족이다라고까지 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려인 관련해서는 특히 우즈벡의 카리모프 대통령이 본인께서 고려인의 문화를 개선하는 문화센터를 좀 하자고 먼저 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땅을 내주고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즈베키 내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고 또 한국과 우즈벡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자리를 또 많이 잡으신 네. 것 같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방문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밝히셨는데요. 일단 그 현장의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간을 중심으로 영사협력원 제도와 순회 영사 등을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에 맞는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사협력원 제도도 얘기하셨고 순회영사 얘기도 하셨어요.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겠다 밝히셨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네, 사실은 이 영사 문제, 영사 외교에 있어서는 저희 신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또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정상 차원에서도 다른 나라 가셔서 또 동포 간담회 하실 때도 항상 강조하셨고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안내까지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여권이라든가 또는 민원 서류 신청하는 것들을 직접 가서 영사가 받아줍니다. 그다음에 또 제2공간 공중이라든가 또 민원 관련 간담회나 설명회를 현장에 가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소위 현장 서비스, 찾아간 서비스, 또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강조해서 직접 발로 뛰는 영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상 차원에서 약속을 한 거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저희들 제2동포 UGX뿐만 아니고 다른 제2동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중앙아시아 하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들리는 얘기가 뭐 한국 제품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청소년층에서는 코리안 드림이 열기가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우즈베키스탄 내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내에 보면은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한국에 가서 사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특히 거기에서 여자분이 서울에 가서 아주 멋진 남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아주 잘 사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정도로 네. 약간 그 정도로 인기군요. 인기가 있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그 한국 드라마 K-팝이 아주 인기 있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그 겨울 연가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시청률을 벌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그 재밌는 것은
제가 바로 애교 차관하고 아마 국빈 만찬 때 아마 바로 제 옆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애교 차관께서 직접 말하는데 그 주몽을 하고 주몽이라는 주몽이요. 프로그램을 네. 대장금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장금이 한 번 하고 그래서 하는데 소위 8시인가 9시인가 정규 프로그램에 네. 드라마를 날마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네. 한국 드라마를 정규 친숙하겠네요. 네, 그럼. 굉장히 친숙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은 우즈벡에서 한국말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많이 있고요. 또 한국어, 또 한국 문화, K-팝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즈벡 내에는 거의 그 대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마치 자기 나라 자동차처럼 생각해요. 네. 또 그다음에 LG라든가 삼성 그런 가전 제품은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있고 뭐 그런 정도로 해서 가히 뭐 폭발적인 인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즈베키스탄은 그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고 앞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 경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의 뭐 액수라기보다는요. 아까 모두 말했던 중앙아시아를 왜 가게 됐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카자흐나 투르크나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좀 차별화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중앙아시아에 처음에 들어갈 때 2000년 중반에 자원 외교를 중심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자원 외교가 좀 더 어떤 광구라든가 또는 가스전을 우리가 이렇게 획득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가스를 가져오고 또는 광구를 가져오거나 석유를 가져오는 쪽에 주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위 말해서 간 외교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상생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생과 협력. 즉 일방적인 어떤 자원 중심의 외교라기보다는 서로가 필요한 걸 주기도 서로 필요한 것을 받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크게 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어떤 큰 프로그램을 지난 정부부터 또 지지난 정부부터 해왔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우즈벡 같은 건 수리길 가스전 같은 경우는 한 40억 불 정도 되는 가스전을 개발하는 게 있고요. 네. 거기에 또 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2006년 제가 3월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르모프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 이미 합의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러면 지금 뭐 10년 됐는데 똑같은 사업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오고 그게 그만큼 진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께서 가서 첫 번째는 그러한 큰 사업들이 해원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상 차원의 의지 협력을 받았다라는 게 하나 큰 문구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차원의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됐다. 즉 말해서 어떤 가스를 강물을 얻는다든가 그런 발굴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던 기술과 자원을 결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이제 플란트를 수주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으로 이제 갔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스 처리 공장 같은 것을 우리가 건설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이제 하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재밌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고 그들이 필요하는 산업 분야에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즈벡 같은 경우는 그 거의 그 일광량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들어간다든가 또는 전자정부 또는 그들이 필요하는 농업 또는 섬유 또 교통 인프라 또 심지어는 환경 분야에서 폐기물 처리 같은 사업 같은 것도 이번에 새롭게 또 협의를 하게 됐고 또 관광 분야 같은 거 또 개발 협력 분야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에너지 자원이라는 그런 국한된 협력 분야를 넘어서서 협력 분야를 다양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우즈벡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 협력 소위 말해서 기본 체제를 MOU를 산자부 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투자를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런 기본을 마련했고 또 은행 간에 MOU를 체결해서 그런 차관 협력을 했다든가 그래도 그렇고 또 하나 빼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의 우리 기업 항상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또 사업 중 성과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 국민 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게 또 하나 큰 일입니다. 네,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이번에 또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도 환전이라든가 통관이나 기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에서 또 협조를 부탁했고 또 협조를 약속받았다. 그런 네. 차원에서 아마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와 더불어서 또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까지 많이 얻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카자흐스탄은 어떤 나라입니까? 카자흐스탄은 우즈벡이 이제 그 사실은 중앙화를 이해하려면은 서로가 좀 비교하면서 네, 이해하기 네. 쉬운 거니까요. 우즈벡이 가장 큰 인구 수가 가장 많죠. 많았다면은 네. 이 카자흐스탄은 그 크기가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12배로 해가지고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돼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 가운데는 좀 사막이에요. 네, 네. 그 주위에 이제 도시들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가지고 인구는 한 1,700만 정도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라가 가장 중앙화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거의 한 3,000불 정도 1인당 GDP가 좀 구성되고요. 경제 성장률도 최근에 조금은 약간 떨어져 거의 한 6 내지 7% 정도 계속 경제 성장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네. 있고 또 광물자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석유 메이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나라고요. 네. 그 포텐셜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큰 나라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그 나라의 나자르프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소위 말해서 2050이라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게 앞으로 한 10년 내에 자기들이 세계 30대 선진국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그 목표도 하고 경제 성장 면에서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네. 재밌는 건 그런데 그러한 경제 발전의 롤 모델로 항상 한국을 꼽습니다. 뿌듯한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중앙화를 간 그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의 관계는 어땠나요? 우즈벡하고 할 때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기 네네. 때문에 그 서두는 많은데 카자흐만 조금 국한된 말씀드리면은 우즈벡하고 카자흐는 일종의 좀 경쟁적으로 네네. 정상회담을 해왔습니다. 아까 우즈벡 같은 경우는 12번 했는데요. 카자흐는 11번 했고 작년에는 또 그 G20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20 할 때는 또 카자흐 대통령과 또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정상 차원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즈벡의 최대 교역국이라면 네. 카자흐는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투자 액수로 따지면은 한 3억 불 정도가 작년까지 누계로서는 가장 큰 투자 대상국이고요. 네. 교역 규모도 한 13억 불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즈벡 같은 경우는 좀 중소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450개 정도 기업이 진출했는데 카자흐는 좀 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나가 있습니다. 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해서 한 250개 기업이 나가 있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카자흐는 아까 이제 투자국에서 가장 큰 금매를 하듯이 그들하고 하고 있는 경협 프로젝트가 흔히 3대 경협 프로젝트를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바라시라고 하는 석탄 화학 발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플랜트가 또 아띠라오라고 하고 있고 여기 또 이제 해상 강구가 네, 유일하게 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치면 약 한 100억 불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고려인이 강제 이주해서 최초로 정착한 곳은 이 카자흐스탄 아닙니까, 국장님? 그들이 이주를 해서 지금 뭐 잘 정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착 과정 그리고 현지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려인은 이제 사실 아픈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고려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소위 올해가 이제 고려인 이주가 처음 시작한 15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이제 한경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소련 쪽으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저희 고려인 이주가 시작되고요. 그게 이제 150년 네, 전에 네. 시작했다면 이 중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아다시피 이제 스탈린 체제 때
소수민의 강조 이주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1937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건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소수민족도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강제로 네, 이주시키는데 네. 특히 이제 저희 고려인 같은 경우는 사할린 쪽에 또 이렇게 연해지 쪽에 많이 있던 그런 고려인들을 하루아침에 바로 이 중앙화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갖고 시작한 게 이제 이 중앙화의 우리 이제 고려인 이주 역사라고 한다면 네. 그러한 아픈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벡이든 특히 또 카자흐 같은 경우는 바로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극동 일종의 아주 살기 어려운 데다가 척박한 이제 땅이었다고 하는데요. 있는데 예. 그 척박탄을 정말 이제 온 몸으로 이게 다 가꾸고 이제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고려인들 하면 이제 보통 2세 내지 3세가 주로 이제 주축을 네. 이루는데요. 특히 이제 다른 데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카자흐에 있는 고려인들은 정계라든가 특히 경제에 굉장히 진출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원 의원도 계시고요. 또 전직 상원 의원도 계시고 네, 네. 또 하원 의원도 계시고 전직 하원 의원도 계시고요. 그러한 의원뿐만 아니고 또 옛날에 대통령 뭐 자산관리처장도 지내신 분이 계시고요. 네. 고려인 중에서 아주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들은 정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책에 재밌는 예. 것은 그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때 그 데니스 덴이라는 네, 친구 네. 그분이 고려인이라고 나왔었죠. 예, 화제가 되기도 예, 했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 방문이 한결 편해졌다고 많이들 예. 얘기를 하십니다. 일반 요건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이 된 이후로 한결 편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구 CIS 국가들이 제가 이제 CIS 말을 별로 이제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그 네. 소련 국가들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그 사증 면제 협정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증 면제 협정은 받아다시피 비자가 필요 없이 아무 때나 오고 네, 올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번 올해 1월 1일에 발효된 러시아하고 사증 면제 협정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이제 네. 결정 맺었고 작년 11월에 푸틴 대통령이 서울에 오면서 최종 합의를 네, 해서 네. 이제 1월 1일부터 발효를 했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 경우는 이제 조금 내용을 좀 보면은 물론 이제 한 달 정도 무사증이 됩니다. 네. 보통 경우에는 이제 60일 무사증도 있고요. 또 90일 무사증도 그렇죠. 있지만은 네. 이제 카자흐 같은 경우는 한 30일 정도.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이라는 게 저희들도 물론 원하지만은 특히 이제 상대국이 원하는 네. 사증 협정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사증을 관할하는 기관에서는 가능한 한 좀 적게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30일 하는데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 30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카자흐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애화가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13,00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면- 유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무사증 협정을 하게 되면은 예. 최근에 그 의료 관광 같은 것은 굉장히 유망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겠네요. 관광 같은 것도 유망할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증 면제 협정은 일방적이보다는 상호적인 그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도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한국학 강좌 인기도 대단하다면서요? 사실은 거의 좀 우즈베와 거의 같은 이야기로 예, 말씀하실 예. 수 있고요. 카자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나자르바프 대학 내에 한국 문화센터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그 주도를 해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고요. 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TV 같은 거 이제 드라마는 당연히 인기가 많이 있고요. 카자흐 같은 경우도 그 우즈벡이 더 물론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뭐 카자흐도 그에 못지않게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스스로 핵을 포기한 국가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비핵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카자흐스탄을 제가 구묘를 어느 정도 큰 나라라고 제가 말할 때 이제 세계에서 9번째 네, 큰 나라라고 얘기해 그러는데 주셨죠. 예.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 소련 쪽에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러시아하고 국경 한 3,000km 정도 이렇게 국경하는데 그 밑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있는데요. 바로 거기가 핵 실험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련 핵무기가 한 1,400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1,400기가요. 예, 네. 무너질 때. 물론 우크라이나 조금 더 많이 있었고 네. 벨라루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 이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핵무기가를 거기에 비치하고 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땅에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된 다음에 볼 때는 그리고 카자흐스탄 특히 핵실험장도 있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당시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서방 국가나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그 구소련 국가에 남아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 핵실험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다 고민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당연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러시아 내에 이제 핵무기 감축하는 협정도 맺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세 나라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하고는 별도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서 이제 특히 카자흐스탄 경우는 소위 이제 자발적이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이제 핵무기를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네.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자기들한테 부담된다 해서 핵무기를 자기들 스스로 이걸 폐기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끝에 핵무기를 다 폐기하고 그다음 핵실험장도 폐쇄하는 그러한 그 조건, 그러한 것을 하는데 네. 핵무기 폐기하는 그 비용을 다 대주고 예. 또 그다음에 핵무기를 포기한 대신에 그러면 그 대신에 소위 말해서 안전을 보장해 준다. 네네.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한 협의에서 이제 되고 나서 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스스로 핵을 포기한 이후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거의 6 내지 7%의 경제 성장률을 하고 네. 네. 그 사실은 무너진 다음에 카자흐가 우즈베키스탄하고 비교하면 우즈베키스탄이 그 당시에 한 3배 정도 더 잘 살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면화도 팔 수 있고 소위 농업을 할 수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생산 기준이요. 카자흐스탄은 사실은 그렇게 큰 생산 기반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 다음에 이 핵을 포기하고 또 핵을 포기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경제에 필요한 원조도 받고 네네. 또 안전 보장도 받으면서 물론 그것도 토대가 돼서 물론 이제 그 석유라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그런 걸 또 전체적으로 안전된 그러한 보장 하에서 바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바로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주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작년에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도 네. 그 이야기를 하셨고 나자르브 대통령 본인께서도 이야기를 자기들의 어떤 핵포기 경험 또 핵포기 이후에 이러한 경제 발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북한이 좀 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카자흐스탄 방문에는 계속해서 자원 외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기존의 자원 외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이라는 게 크게 이제 자원 개발이 크게 두 가지라고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강구에서 석유하고 가스를 이렇게 채굴하는 게 하나의 네. 그 있다면은요. 그걸 채굴한 가스와 석유를 석유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게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자원에게는 그 가스와 석유를 채굴하는 네네. 가스 광구라든가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참여를 하고 얻을까 이게 이제 자원에게였다면 네네. 이제는 그 나온 석유와 가스를 석유화학으로 만드는 현장에서 그 플란트라든가 가스화학 공장을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기술을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그 아주 경쟁력 있는 파트너인데요. 파트너인데 아다시피 저희들의 석유화학 그 기술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중동에서 처음에 이제 석유하고 이제 나머지 나라에서 가스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바로 그 석유를 정제하고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옷 같은 거 다 석유화학 제품이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카자흐스탄이든 투르크든 바로 우리 플랜트를 가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스가 생산이 되면 네. 그것을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현지에서 팔거나 우리가 또 수입해오는 네. 그러한 형태로 새로운 포뮬라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생하기에 예, 좋은 그렇죠. 파트너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순방지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어떤 나라인지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실 저도 처음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정도로 예. 사실은 저희하고는 상당히 먼 나라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르크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가스밖에 생각 안 씁니다. 네. 석유 가스 사이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카리브해 밑에 카리브해에서 이런 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 카자흐스탄이 있고 우즈베키스탄 그 밑에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먼 나라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안 알려진 네, 나라는 그렇죠. 분명하죠. 그렇지만은 그 나라는 영세 중립국을 이제 90년 중반부터 선찰을 하는데요. 러시아를 이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고 싶어서 영세 중립국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나라가 한 7,000불 내지 8,000불 정도 되고 인구는 한 500만 정도 된 그런 나라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가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결국은 주장하는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의 그 연결하는 네. 그 고리로서 바로 카리비해 바로 옆에 그 고리로서 그래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고리로서도 저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장님도 처음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92년 수교 이래 우리 정상이 방문을 한 것도 처음이죠. 네. 그동안 관계가 어땠나요? 바로 제가 처음 지역국장이 처음 갈 정도로 네. 그만큼 사실 큰 인사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고 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중앙화를 갈 때 카자흐와 우즈벡 전통적으로 카자흐 우즈벡 두 나라를 중점적으로 갔다면 이번에 중앙화 순방의 또 다른 특징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또 다른 나라를 바로 우리의 협력 국가로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앙화 순방의 또 의의가 또 생길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92년 수교는 똑같이 92년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했고 이때까지 정상회담을 딱 두 차례 했습니다. 2008년에 했는데 네. 한 번은 상하이 그 올림픽 때 한 번 하고요. 예. 하고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님께서 서울에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게 끊겨 있었어요. 뜸하다가. 뜸하다가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사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에서 약 13조 원 규모의 경제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네. 13조억이라 하니까 굉장히 13조 원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저희들이 우리가 조금 옛날보다 한 2009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상회담을 두 차례 2008년에 하고 그 뒤로 뜸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정부 간 협력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소원했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전에 사실은 2009년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소위 그 나라도 아까 말했다시피 가스를 채굴해서 파는 것만이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소위 말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그 내에 가스를 해서 타랑 시설을 하나 큰 대규모를 만듭니다. 네. 그게 이제 주로 중국이 자본을 들여서 만든 큰 시설이 나오는데요. 중국에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가스 파이프라인이 수르크부터 시작해서 가스 중국까지 연결하는 네. 것이 개통이 될 정도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스 타랑 시설을 하나 큰 공장을 만드는데요. 네. 그 중에 일부분을 저희 한국 기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LG 화학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서 저희가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우리 기업들을 불러서 네. 다른 걸 좀 해봐라. 네, 네. 그래서 나온 게 그 아까 말한 타랑 시설 이후에 소위 정육 공장을 또 줍니다. 네. 그래서 현대화를 사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에탄 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또 그걸 또 주거든요. 그게 한 61억 정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활동이 그렇죠. 활발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예. 저희 대통령께서 한 번만 와주시면 네.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가 왔었어요. 그랬군요. 공관 통해서.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간 이유 중에 하나고요. 트루크는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큰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일은 네네. 바로 아까 한 사업들 중에 재밌는 건 아까 그 타랑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 타랑 시설하고 그다음에 정육 공장 시설에서 네네. 소위 그 폴리에탄이라고 해가지고 석유 화학 제품이 나오는데요. 네. 그것을 10년 정도 판매권을 이번에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예. 기업하고. 그래서 네. 그게 77억 불 정도 되고요. 그게 한 7조 정도 되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말한 그 플랜트 한 거 그 에탄 말고 예. 다른 사업권을 또 만들어졌어요. 네. 셰일이라는 지역에서. 그게 한 50억 불. 그래서 합해서 한 13억 불에 이번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뭐 우리도 큰 성과를 얻었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도 뭔가 얻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해야죠. 항상 네. 정상외교라는 것은 어느 일반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서로가 윈윈, 서로가 그렇죠. 필요한 거죠. 네. 그러한 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한 건설적인 관계고 건강한 관계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간 관계가 된다는 상황에서는 아다시피 최적의 파트너는 다 저희들이 그들이 필요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들이 필요하는 어떤 산업 다변화 부분에서는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이 바로 필요하죠.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고 농업 분야라든가 또 섬유 자기들이 필요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라든가 네. 과학기술 분야에서 바로 저희들하고 협력을 계속 해 나가자. 또 그런 협력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번에 해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든 카자흐스탄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아마 저희들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협력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긴 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행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또 기대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3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외교부가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감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외교부뿐만 아니고 결국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전 부처가 다 그와 관련된 전 부처가 다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게 합의사항 또 앞으로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후속 조치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꾸준히 협의파에서 후속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긴 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에 대한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직접 하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질문을 골라주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골라주시면 제가 굉장히 대신 그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질문도 많고 뭐 네, 다 네.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고 네네. MOU 맺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아마 실크로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많은 이야기는. 질문이 왔지만 또 네.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으로 주레오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올려주셨어요. 이번 순방에서 다양한 MOU를 맺던데요. MOU 체결 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근데 MOU는 기본적으로 양해각서입니다. 네. 즉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서로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협정하고 좀 다릅니다. 네. 협정 같은 건 협정은 이제 어떤 어그리먼트를 해가지고 그러한 의무 사항이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MOU 하면은 이제 의향서락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합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이러한 사업을 하자는 게 있고요. 또 하나 기업 그게 이제 그 주체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기업 간의 MOU 같은 경우는 그냥 의향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계약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또 그 주체 체결권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 외교부의 차원에서는 현장 순방을 할 때마다
결국은 그게 이제 구체적인 문건이 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과의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MOU 체결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정성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공동 선언을 포함해서 한 19건 정도 MOU 때 협정까지 하면 내였고 카자흐스탄은 하면 한 14건 정도 되고요. 투르크메니스탄 한 10건 정도 이렇게 이제 맺은 상황인데 이제 그 MOU 맺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교부의 차원에서는 일종의 코오디네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섬유 산업 관련해서 MOU를 맺는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관련된 부처인 산자부와 그다음에 이제 우즈베크 같은 건 대경제부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기관이 서로 그 MOU 문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섬유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를 얼마나 더 교환한다든가 또 어떻게 협력 사업하다 그런 것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MOU를 체결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저희 외교부에서는 그걸 코오디네이션해서 특별하게 봐서 그 MOU 부분에서 저희들이 너무 부담되는 게 없나 또는 좀 빠진 게 없느냐는 걸 서로가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외교부 역할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가끔은 MOU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부처가 또 약간 좀 반응이 좀 그러면 저희들이 또 푸시도 하고요. 좀 해달라, 이거 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적절하게 조율도 하시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상대국에서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상대국이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국에서 할 수 있게끔 상대국에 관련된 기관이나 정부라든가 또는 기업을 우리가 찾는데 저희 외교부가 또 나서서 또 공간 통해서 찾아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잘 안 돌아가면 저희 공간 통해서 좀 최근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스북으로 이다희 씨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순방에서 카자흐스탄 실크로드 철도 MOU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 기업의 철로 건설 참여가 카자흐스탄의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철도 건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국장님. 질문을 뽑다 보니까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도 있긴 하는데요. 그렇죠. 철도 건설 수준은 또 다른 과로 문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약간 농담 대답했지만은 이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큰 성과 또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라시아 이니시에티브라는 것은 결국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즉 부산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통과해서 러시아 또는 중국을 통과해서 또 중앙아시아 그래서 터키 또 유럽으로 연결하는 그게 철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또 하나 또 북극도 항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가는 바다를 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큰 비전으로서 국가 비전으로서 서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해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공동을 번영해서 평화로운 어떤 유라시아 대륙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비전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서로가 같이 연결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 철도 부분에서 이제 MOU를 맺었는데 이건 이제 철도 MOU는 이제 우리 국토부하고 카자흐스탄의 교통통신부하고 맺은 MOU입니다. 그 내용에 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카자흐 내의 철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철도 부분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또 양성도 해드리고 그런 정도의 이제 사업입니다. 그런 정도 하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시작이고요. 이걸 넘어서서 다른 나라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협력들이 더 확대될 거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태엽 유럽 국장님 모시고 중앙아시아 3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순방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길을 함께 떠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3개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도약을 하는 여정에서 함께 동반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이브 모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타는 꽃중년의 해외여행 준비법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눌러 싸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이제는 해외 안전 정보까지 챙기세요. 더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청춘 남녀의 해외여행 준비법.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청춘들이여, 이제는 안전까지 챙겨라. 더